이번 시간에는 내진 파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내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또 출제 빈도에 맞춰서 또 학습 포인트를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챕터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과거에 비해서는 지진 발생 빈도라든가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또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춰 요 빈도수도 살짝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요 슬라이스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진 파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몇몇 포인트만 집중 공략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짜작짜작짜작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액상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최근이죠. 그 포항 지진이라든가 뭐 이럴 때 어떤 항만 시설물, 매립지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요 부분은 내진 파트에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자기 모범 답안을 좀 사전에 만들어 주시고 나왔을 때는 주저없이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상화 사질토 부분이 뭐 35%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뭐 액상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느슨한 사질토, 포화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지진 사질토 나오면 일단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면은 느슨하고 포환된 지진 시 액상화 지수란 또 평가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외 조건은 뭐냐, 액상화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챕터에서도 그랬듯이 문제 발생 대책, 액상화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구조물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사실은 지상에도 토목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63빌딩 뭐 이런 것들처럼 높은 건물은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토질 및 기초라는 그 특성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 구조물, 뭐 박스 구조물이라든가 터널 구조물 이런 것들이 어떤 지상 구조물과는 어떤 거동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도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진 기초 어떻게 보면 일반이죠. 교량 기초, 뭐 기초 구조물 해석 방법, 진도법, 뭐 동적 해석, 기계 기초, 옹벽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여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부분 내진 설계 일반 여기에서는 지진 응답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섭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포션만 일단은 학습 목표로 삼고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진 챕터에서 어떤 꼭지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일단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론 부분을 두 조각으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시험,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출제 빈도를 나타내는 액상화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중구조물의 내진 설계,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자, 일단 내진 설계 개론 부분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었는데, 파트 1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일본에 가서 이렇게 직접 뭐 느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솔직히 이 지진을 직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이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 물리학적으로 조금 더 토목보다는 좀 큰 시야를 가지고 개론 부분을 살펴보고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아하 요 정도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약간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진 설계 개론 파트 1에서는 용어 부분,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헛갈리지 않게 몇몇 부분들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보다는 이해겠죠. 자, 지진 발생,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판 구조는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암석권에는 판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굉장히 크죠. 우리가 뭐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내부에는 내핵,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멘틀, 그 다음에 요 맨 가장자리 여기를 지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 지각, 멘틀 상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라는 거는 요 뭐 지구 중심에서 발생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표까지 전달되는 요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이 멘틀 상부 요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지표까지 전달돼서 우리에게 흔들림을 주더라, 이런 것입니다. 자, 지각은 약 감만 잡습니다. 뭐 한 5에서 35km 그 심도까지를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고, 그 이하는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지각의 움직임이 일단 있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못 견딘다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지진 발생하고, 그게 어떤 파의 에너지가 지표까지 전달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지진파는 두 가지입니다. 실체파와 표면파,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체파, 바디 웨이브,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지진파가 멘틀 상부에서 딱 발생을 해서 지구 내부에서 쭉 지표까지 전달되면서 전달되는 지진파, P파와 S파로 나뉘는데, P파와 S파는 압축파. 요 뒷장에서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파, 횡파. 자, 여기 화면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런 좌우로 요동치는 흔들림은 없어요. 이 길이 방향으로, 종 방향으로 어떤 파가 압축됐다 늘어졌다, 압축됐다 늘어졌다, 요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S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동을 치죠. 좌우가 됐던 위아래가 됐던 이렇게 뱀처럼, 물결처럼 흔들리는 S파. 자,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가면 P파는 종파. P파와 S파는 이 첨자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를 하고 속도가 7에서 8, 빠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파는 상대적으로 P파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속도가 3에서 4km 정도. 거기다가 액체, 기체는 통과를 못하고 고체만 통과한다. 그러면 P파는 뭐냐? 얘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S파다. 그래서 P파는 프라이머리, 먼저 도착한 파. 왜? 빠르기 때문에. 세컨더리, S는 어떤 이게 S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두 번째 도착하는 파다. 왜? 얘보다 느리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이해가 가고, S파가 진폭이 커서 피해가 크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표면파. 지구 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지진파. 속도는 아까 그거보단 좀 바디 웨이브, 실체파보다는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2에서 3km로 가장 느린. 진폭도 크고 피해도 크다.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를 유발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레일리파랑 러브파, 수평 횡파, P파와 S파의 합성 형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심도, 요 아랫부분은 움직임이 없고 지표에서는 좀 움직임이 많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면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있다라는 것 알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진앙 진원에 대해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한 구분이 되죠. 자, 진원이라는 건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지구 내부에서 최초로 지진이 발생한 지점. 그 지점, 요 부분이 진원이 되는 거고요. 지진은 지하 50에서 60km 멘틀 최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더라. 자, 진앙은 무엇이냐? 진앙은 요거를 지표까지 쭉 바로 위에 지표면에 해당하는 위치, 요 부분을 진앙이라고 하죠. 진앙. 진원과 진앙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다음, 자, 이제는 안 넘어갈까요? 네. 자, 지진 규모와 진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뉴스에서도 진도, 오늘 아침 뭐 영심 옆에 서해 뭐 몇 킬로 지점에서 뭐 지진 규모 뭐 3점 몇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지진 규모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도는 그럼 무엇이냐? 지진을 또 크기를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으로 규모와 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진의 크기, 발생한 지점에서 에너지 방출한 양이니까요.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이미지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규모 5의 지진이 진원에서 발생을 했죠. 진원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어찌됐던 뭐 실체파가 됐던 표면파가 됐던 번지게 되겠죠. 어디론가 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원에서 진앙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의 움직임을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뭐 도쿄에서 사는 사람들은 큰 지진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멀리 이격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지진이 규모, 에너지가 감쇄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퍼지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멀수록 어떤 느끼는 크기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 사람이 있었을, 도쿄에 있는 사람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 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국에서 이 지진 규모 말고요, 진도라는 것은 각국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12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진도를 나눴는데, 이를 보면은 사람이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의 기록. 그 다음에 자 보세요. 5번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지진동을 느낌, 진도 5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 거의 모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좀 이렇게 움직임에 둔감한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참값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은 좀 주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면적인 피해 발생 시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나감, 뭐 단단히 붙들어 맸으면 안 튀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어떤 지진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약간 주관적인 느낌으로 풀어놓은 것, 요것이 진도고, 규모, 매그니튜드는 어떤 진원에서 에너지 총량,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요 정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층을 여기 지진에다가 왜 써놨을까요? 단층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그 약간 동쪽, 남해 동쪽 요쪽에 포항, 울산, 경주 뭐 요런 부분에 단층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지진과 이 단층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안반에 대해서 안반 챕터에서 공부를 할 때 조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안반의 거동은 어떤 전리면을 따라서 거동을 보이는데, 자, 그러면 단층이라는 거는 안반이 이렇게 매스하게 있다가 어디론가 쫙 뭐 쪼개졌어요. 어떤 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얘는 이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2차원적으로 할까요? 자, 어떤 암이 요건 지우겠습니다. 빨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쫙 이렇게 쪼개졌다고 쳐요. 이런 암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상하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개, 상부, 하부의 암이 어떤 상대 변이 없이 균열만 가 있는 경우와 그걸 이제 단층이란 거는 이 균열만 간 게 아니라 얘와 얘가 상대 변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 변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움직임.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 단층은 이렇게 얇게 뭐 몇 미리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십 킬로, 막 수백 킬로 이렇게 지금 단층이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언가가 지구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거동 뭐 육계가 움직였다는 거는 지표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층이 어떤 지질도를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활성단층이 무엇이냐? 단층은 상대적인 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건데 활성단층은 이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제4기 신생대라고 해가지고 뭐 10년 전, 20년 전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 260만 년부터 현대까지 260만 년. 상상이 가세요? 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60만 년 전을 캐가지고 어떤 이런 학문의 큰 부류로 대단한 거예요. 어찌됐든 신생대 단층 운동이 일어난 최근의 단층 운동이 지구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조선 시대는 뭐 몇백 년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지만 지구 역사로 봤을 때는 40억 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요 260만 년은 비교적 최근 일이라는 얘기예요. 최근 일.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단층으로 현재도 지구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초한다. 즉 지금도 움직인다. 예전에 까딱 움직이고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보면 밀양단층, 울산단층, 그 다음에 양산단층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런 부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활성단층 영향성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 학습 문제 공부하는 이유는 요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뭐 굳이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한번 들으면은 어느 정도 활성단층 움직이는 거 비교적 최근에 그냥 울산, 밀양, 뭐 포항 뭐 이런데
단층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구나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놨다 한 줄 정도 또 평가란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개론의 첫 번째 시간에서 좀 우리가 약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고리타분하지만 항상 정의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정의라 그래서 뭐 쭉 다 뭐 달달달달 이렇게 애울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암기보다는 이해로 가라. 이해로. 자, 내진 설계. 뭐 이거 뭐 내진 설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기초적으로 내진 설계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성능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국은 견디거나 에너지를 내진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을 저감시키거나 소산시키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에 그냥 버티도록 설계를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게 내진 설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 기억을 해 둬야 될 게 기반함. 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어느 부분은 뭐 단단한 암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토사예요. 토사. 그래서 뭐 지구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집안 조사를 해서 뚫었어요. 시추를 이쪽 방향으로.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얘가 토사. 그 다음에 뭐 풍화. 그 다음에 안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약간 심도 Z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단단한 지반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진의 발생 지점이 맨틀의 상단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지진파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적 지표면이라고 하는 요 토사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요 안반은 얘보다는 강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가 왔을 때 파의 전달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뭐 감쇄도 조금 적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진파의 입력 위치를 그럼 지구 내핵은 아니죠. 발생한 지점 거기가 아니니까 멘틀 뭐 50km 지점까지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진파를 뿅 이렇게 써주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구조물 있으면은 어떤 집안층 이 구조물 폭에 뭐 두세 배까지 하고 아니면 경계치까지 포함하면 그거보다 살짝 깊게 요 정도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지 막 5, 60 뭐 요만한 옹벽을 하는데 50km 뭐 모델링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반암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어떤 지진을 파를 입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얻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나름 타당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반암이라는 건 배드락이지 않습니까? 전단파 속도가 빠르면 더 단단하고 좀 양질의 경질의 안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단파 속도 VS가 700m/s 이상 되는 단단한 암석층, 즉 연암도 아닙니다. 보통 암 이상 되는 지반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기반암이라고 정의를 한다. 결국 단단한 지반, 전단파 속도 760m/s 요 정도, 그 다음 보통암 요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유효 지반 가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몇 용어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평평하게 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뭐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죠. 네. 어떤 이런 성토 사면을 우리가 여기다가 계획을 한다. 그러면 집안 조사를 했더니 토사
풍화토, 풍화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하가 어떤 암, 보통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반암이 되는 이 부분에다가 어떤 설계파를 여기다 딱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 자, 기반암의 유효 집안 가속도라는 S는 기반암의 집안 운동 수준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여기가 보통 암이라면 우리가 여기 멘트 상부까지 모델링 안 하고 이 부분에서 기반암이라고 하죠. 기반암에다가 땅 때려주는 거죠. 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여기에서 액션이 있을 거예요. 기반암의 운동 수준. 자, 지진이라는 거는 물론 이 수직, 연직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설계상에는 수평 방향으로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요동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운동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매그니튜드 뭐 7.5 이러면은 막 정말 서 있기 힘들고 큰 에너지일 거고, 매그니튜드 2, 3 요 정도면은 뭐 약간 민감한 사람 느끼고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수준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위 말고요. 여기는 응답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것을 때려줬을 때 이러한 운동 수준을 우리가 인풋을 했을 때 이 부분의 응답, 리액션은 어떨 것인가? 그렇죠. 그걸 알아내야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성토 사면에 대해서 지진 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효 가속도라는 것은 이 부분, 기반암 부분의 집안 운동 수준을 이야기를 한다. 계산 방법, S의 계산 방법은 구역계수, 지진 구역계수, 위험도 계수, 요거 두 개를 곱한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위험도나 행정구역에 따라서 어떤 지진 구역 개수 1구역, 2구역을 나누고 위험도 개수를 곱해서 유효 수평 집안 가속도를 끄집어낸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가 조금 잘못돼서 혹자들은 유효 수평 가속도 이것을 여기에다가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설계 도서를 검토하다 보면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자, 여기에서는 유효 수평 가속도 S죠. S. 그 다음에 여기서 흔들려요. 이 집안, 풍암과 토사를 거치면서 집안 증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 수준과 이 부지가 정지된 이면, 성토 사면이 놓이게 되는 이 부지 정지면의 운동 수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 집안 운동은 우리는 이거를 완성코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만 얘 운동 수준을 얘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통과해서 이 부분의 정지면에 실질적으로 사면 바로 직하부에 전달되는 그 설계 집안 운동 수준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맞죠?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 정의 자체가 이랬습니다. 부지 정지 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의 집안 운동,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 집안 운동은 이 유효 집안 가속도 S에다가 이후에 나오겠지만 증폭 개수를 곱하게 됩니다. 1 이상입니다. 1 이상. 자,
이거 바로 밑에 나오네. 집안 증폭 계수, 기반함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속도가 있으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1.0이라고 칩시다. 1.0이라고 0.1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0.1이라고 했는데 이 지표면에서는 여기를 거치면서 증폭이 일어나요. 증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0.12가 되던 뭐 0.15가 되던 가속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 집안 증폭 계수다. 늘어나는 요율, 증폭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 이력 해석, 시간 이력 해석, 지진의 지속 시간 동안 각 시간 단계에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구하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응답 해석, 막 지진 용어는 우리가 늘상 실무에서 쉽게 뭐 이쪽 파트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부분들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석을 하면 했지, 뭐 응답 해석, 이 시간 이력 해석은 뭐냐,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투수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정상 침투가 있고 정상 침투,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수두를 유지하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비정상 침투. 비정상 침투는 뭐예요? 비정상.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자체가. 요소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 침투하면 이쪽 아웃풋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없어. 근데 비정상 침투하면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얘가 인풋,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 요게 이제 시간, 비정상 침투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시간 요소가 고려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진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 여기를 진폭이라고 칩시다. 진폭이라고 치고 얘가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진이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6.5라는 매그니튜드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어떤 뭐를 타고서 이제 지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지진계가 이 지표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딱 뭔가를 읽어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지진계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돼서 딱 여기 땅 잘 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진폭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피크점 최대치를 꺾 찍고 다시 작아지고 이렇게 되다가 빠이빠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파의 양상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그럼 시간에 따라 뭔가 다른 거동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 이력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 갖고 온 겁니다. 자, 공진. 레소넌트라고 하는 이 공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챕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정 진동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 자, 우리가 모든 어떤 지구상의 머터리얼이 다 있어요. 얘도 있고 뭐 종이도 있고 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각각의 머터리얼마다 진동수가 있어. 고유 진동수. 그래서 그 진동수와 똑같은 어떤 파가 어떤 운동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얘가 떨림이 증폭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테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진동수, 지진을 가해지는 진동수와 구조물, 머터리얼, 구조물 집안, 이거를 머터리얼의 고유 진동수가 같은 경우에는
큰 진폭으로 발달을 한다. 증폭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 요게 공진입니다. 큰 떨림이 발생을 할 때는 이런 변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구조물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쇄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감쇄라는 것은 진동이, 자, 지구 내면에서 지진파가 띡 하고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진파가 지표면에서까지 저쪽 하와이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아무런 에너지 소산이 없이, 에너지 소멸이 없이 우리나라까지 전달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뭐예요? 얘가 흘러가면서 어떤 뭐 열로 전환이 되던 어떤 진동 에너지의 형태로 얘가 탁 하고 지진이 났을 텐데 그 에너지 자체가 어떤 확장이 되면서 면적이 뭐 넓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최적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나눠 갖게도 되겠지만 그렇게도 에너지가 줄어들겠지만 그 입자, 매지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입자가 흔들리면서 어떤 에너지 감소 요인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스프링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에다 추를 달았어요. 그러고서 얘를 움직여. 그러면 얘 매스가 있었는데 얘가 달랑달랑 하다가 한번 달랑달랑 해놓으면 얘가 죽을 때까지 T가 무한대까지 움직이느냐? 아니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달랑달랑 하다가 이 진폭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딱 멈춰버릴 거예요. 그죠? 그때 왜 멈추는가? 뭔가 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기 숨어 있겠죠. 진동, 파에너지가 시간, 거리 증가에 따라서 진폭이 감소하거나 에너지가 손실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 고유 물질들이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감쇄에 대한 특성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자동차도 뭐 요새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방음, 방진, 막 이렇게 방진 시트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어떤 떨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고무 성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게도 있고 그런 댐퍼 역할을 하는 머터리얼을 붙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수준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이런 감쇄 특성이 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내진 성능 수준.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할 때 무조건 내진 설계 해라 그래갖고 이 지진에 다 만땅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안전한 구조물이 되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물도 공공시설물 자체도 1등급, 2등급, 특등급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걔집이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우리는 매그니튜드 6.5를 기준으로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아니야 이거 저 튼튼해야 돼. 이거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좀 7.0, 7.5 막 이런 수준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같은 거 뭐 엄청나게 스피드로 뭐 3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지진이 났다. 탈선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겠지만 뭐 비둘기호 이런 것들은 뭐 착각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지진이 와도 그냥 흔들려서 야 흔들리니까 세우자 내리자 이 정도겠지 뭐 몇 초 만에 막 탈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물마다 성능 수준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붕괴 방지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차등해서 설정을 하게 되죠. 내진 설계를 할 때 딱 이 땅을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내진 설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기능 수행은 설계 지진 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기능 수행 수준 그러니까는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능이 조금 망가졌지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를 하겠다. 붕괴 방지 수준은 붕괴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 수준이다. 붕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 수행 수준과 붕괴 방지 수준 어떤 것이 더 센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자, 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진파가 센 게 와, 어떤 지진파를 딱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지진이 크겠어요? 붕괴 방지 수준을 만족하는 지진파가 세겠어요? 기능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붕괴 방지 수준은 붕괴 방지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액세서리들이 시설물에 붙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진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붕괴 방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 기능은 난 바라지도 않아. 붕괴만 방지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붕괴 방지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와야 되고 기능 수행만 하려면 기능이 수행이 되니까 큰 지진 오면 얘가 오면 기능이 안 되겠죠. 붕괴 수준인데. 그래서 얘는 더 작은 지진. 그래서 설계응답 스펙트럼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기 T, 얘가 가속도라고 봤을 때 얘는 붕괴 방지, 얘는 기능 수행. 더 작은 수준입니다. 요거 감 잡고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 개론이 끝났나요? 아,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내진 파트 첫 번째 개론 시간을 마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질, 지구과학적인 것들은 싹 가볍게 흘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이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용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정의가 흔들리게 되면 이후로 배우는 학습에서 흔들릴 수 있다. 개념이 엉켜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함의 기준 760m/s의 단단한 기반함 그거를 우리가 기반함이라 그러고 유효 가속도, 유효 지반 가속도와 설계 지반 운동은 다른 개념이다. 유효 지반은 이 부분, 기반함에서 때려주는 지반의 어떤 운동 수준이고 지표까지 운동이 돼서 부지가 정지된 상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에 적용하는 그런 운동 수준은 설계 지반 운동이다. 그 다음에 공진이라는 거, 어떤 고유 주파수가 같아졌을 때 진폭이 엄청나게 커져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감쇄라는 것,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물질의 특성,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다소 조금 용어 부분에서 딱딱할 수 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